예,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낳은 위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모든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에서 아마 나름대로 그 위험의 정의는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 또 편리함, 또 경제 성과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덕택입니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혜택에 매몰돼서 그 혜택, 과학의 성과 뒤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거기에 가려진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전기 쓰시죠? 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옵니다. 또 석탄 발전소에서 오고요. 미세먼지, 또 방사선, 그야말로 치명적인 사람이나 생체에 노출되면 암이 생기고 생식독성이 있고 우리 후세대가 그걸 쓰레기를 받아야 돼요. 지금 위험의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서 탈핵을 선언하는 거죠. 독일이나 유럽에 의해서 이것들의 사회적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누리는 혜택 또 편리함 이 뒷면에는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보지 못하거나 또 가르쳐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험의 특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만질 수 있는가? 피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가? 예. 과학기술이 통제하지 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위험을 정의하면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뭐죠? 가장 우리의 건강이죠. 건강. 그 다음에 또 우리 환경, 우리가 환경에 기대서 사니까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들 이런 것들이 손상받을 가능성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예측입니다. 위험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또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죠. 근데 이 위험이 현실화되면 사고가 되고 피해가 되고 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고 참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위험을 보면 현상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예. 크게 구분할 수 있다면 제가 구분하긴 한 건데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면은 뭐가 가장 큰 특징입니까? 기계에 의한 혁명이죠.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다 해버립니다.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세워지고 산업혁명 이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홍수, 지진, 전염병 이런 정도죠. 외부적인 위험이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그 외의 위험들은 아주 간단해요. 산업혁명 이전은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부품이 2개, 3개, 10개도 넘지 않는단 말이야. 삽이나 망치. 그래서 그 위험을 볼 수가 있어요.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부품이 늘어나고 과학이 보지 못하는 위험도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다고 하는데 과학이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우리 몸이 단순한 계산식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를 현대사회에서는 위험사회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과학기술의 성과 찬란함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GMO도 있죠. 원자력 발전소도 있죠. 또 줄기세포도 있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있죠. 우리가 과학의 성과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 뒤에 있는 위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있는 산업, 기술, 또 화학물질, 기기에 이것들은 어때요? 정부가 어느 정도 검사를 해서 허가를 하죠. 허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을 허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위험에
감당의 의무가 있지만 국가도 그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도로도 세우고 교통반도 하고 교통경찰도 있고 다 해서 그거를 국가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허가의 의미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가습기에 화학물질 타고 그게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10시간 이상씩 매일 공기와 함께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씁니까? 아이들이 쓰죠. 또 감기 걸린 사람 쓰죠. 또 임산부들이 쓰나. 그래서 이게 과연 상식적인 수준으로 허가됐을 수 있는 제품인가? 국가가 관리할 수 있었는가? 개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만 썼던 거고 정말 전문가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화학물질을 좀 좁혀서 정리를 해볼게요. 화학물질은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을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가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독성하고 노출입니다. 독성은 뭐 얼추 이해되죠? 화학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각각의 성격들 있죠? 예. 보통 상황에서는 성격들이 다 좋잖아요.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사람도 겪어봐야 알잖아요. 저는 늘 겪어봐도 좋습니다. 화학물질도 경험해야 그 위험을 알아요. 사실은 PHMG나 PGH, CMIT, MIT는 허가 당시에 흡입독성 실험도 안 했지만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폐손상이나 이런 위험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으로 썼던 거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동물 실험 이런 데서 발견되지 않는 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화학물질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제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감춰진 그 면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런데 화학물질을 허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정상적인 표준 실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하는 거예요. 암이나 생식독성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둘러 허가받고 우리 앞으로 오는 게 되는 거죠. 예. 뭐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 잉여 때문에. 우리들은 또 편리함 때문에 막 갖다 쓰는 거죠. 1930년, 40년 무렵에서 우리가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 전에는 자연이 주는 화학물질을 이렇게 생산도 하고 있는데 효율은 더 늘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공업화학자들이 화학물질을 이렇게 합성해 봅니다. 수십 번 이렇게도 합성해 보고 저렇게도 합성해 보고 적용해 보고 그래서 인공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게 인공화학물질입니다. 화장품, 뭐 또 식품에 들어간 살균제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공정에도 그걸 많이 씁니다.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도 다 인공화학물질입니다. 화학회사에서 좀 더 공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촉매제를 넣고 그런 것들 수십 가지 들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에 이런 사례가 많은 CF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레온가스는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냉매제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장고나 또 각종 기계기구에 좀 쿨링하는 그런 걸 썼는데 기존에 썼던 화학물질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화학자가 정말 실험 열심히 해서 개발한 게 프레온가스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썼어요. 그래서 건강 영향도 없고 정말 잘 개발했다 상도 받고 어느 틈에 보니까 그때 이제 피부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CFC가 성층권을 대기권 우리가 이렇게 공기 마시고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 성층권에 가서 오존층을 뚫어버린 거예요. 오존층의 기능이 뭡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CFC가 거기 가서 반응해가지고 오존층을 이게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투과돼서 피부암 환자가 많이. 과학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 CFC의 과학의 성과에 열광해서 몰랐던 거고요. 이런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때요? 예. 우리가 제일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험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화학물질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몰라요. 또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울리백
얘기한 경우는 현대 사회에서 위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기고 가는 것이다. 예. 다만 사고가 났을 때 국가 대응이나 이런 것들 신속히 하는 것, 그 체계적인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좀 불행하게도. 첫 번째는 과학이 위험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실험 가지고 알아낼 수가 없어. 특히 화학물질도 그렇고 GMO도 그렇고 단기간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건 위험이 국가 간에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봄이나 가을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또 중국도 지금 100여 개 넘는 원자력. 예. 사실은 그래서 위험이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을 통제하지 못한 위험을 좀 비관적인 얘기인데요. 예. 자, 우리나라 위험 관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쭉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중보건망이 없다. 자,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게 일어나도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다 모여져서 유사한 제품, 원인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56개 센터가 있습니다. 56개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고요. 이런 중독센터를 갖게 되면 장점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사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작은 사고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도입됐죠.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효과를 거두게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많아야 우리가 증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한두 케이스는 기업이 다 부인을 해버립니다. 예. 체계나 기구나 조직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입니다. 이 켈시는 부임 첫 해 FDA 근무를 했어요. 태반을 통과한 이 실험 결과 부족하다 계속 리젝트를 합니다. 거부를 해서 결국은 미국에서 탈리도마이드 참사를 막은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상을 주고요. 지금도 그 상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우리가 현대 사회는 위험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느 국가는 좀 더 그 위험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느슨하거나 무방비하거나, 우리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이 우리가 볼 수 없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게 과학기술의 성과, 또 찬란함, 이런 것의 위험을 동등하게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리백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위험을 보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쓰는 휴대폰, 맨 먼저 자연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와서 어떤 산업을 거쳐서 노동자가 누가 다루고 어떻게 다치는지, 우리가 쓸 때 또 위험이 있고, 우리가 버렸을 때 또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 위험에 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